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동화는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이 책을 읽은 상태일 텐데 어떠셨어요? 사이코패스인가요? 얘는 좀 뭔가 어디가 모자른 애 같다. 또 너무 자기 멋대로다.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좀 무서운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얘기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안 무서워하냐? 그게 이상하대요. 무서워해야 될 거를 안 무서워하면 이상한 건가요? 그랬더니 남들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파고들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한 거랑은 좀 다르네? 이런 결론이 사실은 났거든요. 오늘 이거를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도 그런 느낌이 풍기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내가 이 소년을 볼 때 마음이 어땠나, 어떤 기분으로 이 소년의 행적을 쫓았나, 이거를 신경 쓰면서 보시면 오늘의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지금 이 시리즈는 클래스 101에서 동화의 내용을 해석하고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획된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이라는 시리즈의 서브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클래스 101 강의를 듣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냐? 그렇진 않고요. 어떤 동화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관찰하는 방법은 이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나도 그 내용을 통해서 나를 탐색하는 과정을 좀 더 찾고 싶다 하면은 클래스 101의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을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제가 거기서 충실하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될 이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녀는 그림 형제 동화 4번 동화인데요. 제가 읽고 분석해본 동화 중에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아주 유명한 동화들 있죠.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나 가시장미공주, 남성들의 내면 세계가 많이 드러나 있는 두 형제, 이런 동화는 굉장히 길어요. 신데렐라도 원전은 굉장히 길거든요. 굵직굵직하게 많이 유명해진 그런 동화들 외에 제가 발견한 동화로는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녀는 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작품이었어요. 화소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 화자,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하나하나의 모티프라는 뜻이에요. 이 동화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때리는 것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동물과 귀신과의 싸움도 나오고 부모 자녀의 갈등도 나오고 가출도 나오고 성에서의 미션 수행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걸 제가 알려드린다면 일단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좋아요. 일단은 집에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아버지와 형과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구박을 받았어요. 얘는 정말 뭘 가르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도 소름을 배울 거야 이렇게 하고 집을 나오고 이제 귀신이 나오는 성에 가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에서의 이야기도 너무너무나 복잡해서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성에서 3일 보냈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성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일정의 피플들에게 그 질문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거 그 질문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점점 질문을 분석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석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이 주제를 잡고 그 논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되느냐를 통해서 이분의 사고 구조와 이분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전제,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도 찔리셨는지 가로하고 그냥 감상, 쇠몽둥이 찜질 팟에서 개 뽑네 크크. 저는 이게 왜 웃겼냐면 이걸 굳이 쓰고 싶었구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것만 말하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왠지 제가 좀 그런 부담을 주나 봐요. 그런 부담을 주겠죠. 애들을 가르쳤었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괜히 뭐 이쪽에 권위자 아니야? 그러면 괜히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그럴듯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서를 할 때는 떠오르는 걸 다 말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떠오르는 게 그 대신에 적극성을 가진 떠오름이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읽으면서 진짜로 새몽둥이 찜질해서 너무 웃겼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감각적인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감각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머리 안 거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궁금하지 않은데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첫 번째 그 질문이라기보단 굳이 표현하고 싶은 감상으로서 개뿜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토론을 할 때 나는 그 부분이 꽂혔다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꽤 유용합니다. 저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굳이 제가 붙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떤 감상이 나와야 된다,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서사적 구조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을 아예 멈춰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동양 사람들이 사회불안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보통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사회불안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아시아권의 몇몇 나라에서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때문에 사회 불안이 생긴대요. 제가 뇌는 당신이 왜 우울한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 최신 논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저자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인이 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독특한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동양인들만이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보통은 남한테 부당함을 받을까봐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말하면 뭐 괜히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안 가져도 될 불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분처럼 편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왜 소녀는 갑자기 소름에 꽂혔을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써 있습니다. 이게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화니까 은유적으로 말을 하겠죠. 그리고 맥락적으로 말을 하겠죠. 근데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구마 독서법이라고 말하는데 고구마처럼 앞에는 주의를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주의를 별로 안 하다가 중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 막 나와. 그러면은 그건 막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될 때는 또 관심이 없어. 잘 안 읽어. 이거 언제도 많이 발생하냐면요. 수학능력고사 볼 때요. 비문학 지문 읽을 때 머리말과 그 전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긴 안 읽어요. 그리고 중간에 누구나 아는 원인과 해결을 열심히 읽어요. 누가 읽어도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리고 평가와 전망 부분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소재는 좀 남고 뭐 중요한 얘기는 뭐 같다 이건 아는데 왜 썼는지 무슨 결론이 났는지 이 사람의 방향성이 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끝나는 독서가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 못 풀죠. 수능 특강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근데 저는 우리가 받은 국어 교육이 내가 국어 공부를 했던 그 습관이 독서 습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 독서 교정을 많이 했어요. 왜 소녀는 갑자기 소름에 꽂혔을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 친구는 이러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좋지만 이게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앞뒤에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짤 같은 걸 봤는데 회사에서요 막 욕하면서 맨날 내가 때려치고 말지 이렇게 입에 붙은 사람은 회사를 절대 때려치지 않는데요. 근데 막 그런 말을 하다 말수가 적어지고 어느 날 현타가 온 듯하여 마치 평안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은 반드시 퇴사한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관찰한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왜 퇴사했어? 그럼 몰라 갑자기 퇴사했어. 어머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고요. 그 중에 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아이 원래 한숨 푹푹 쉬다가 어느 날 현타가 오더라고 나 퇴사할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두 번째 유형은 뭔가 관찰을 한 거고 전조를 지켜봤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도요 얘 여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나? 아빠가 왜 이렇게 말하지? 형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뭔가 그 불안의 요소들을 포착한 분들은 떠날만 하네 하면서 따라가는데 아까처럼 고구마처럼 읽으신 분들은 고구마처럼 있다가 왜 갑자기 집 나간 거야?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상한 이야기 또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넋놓고 있었던 상황 때문에 왜 갑자기 집을 나갔고
왜 소름을 찾아 떠나는지, 왜 소름에 집착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멍청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애는 평생 아버지의 짐이 될 거야. 방구석만 차지하고 앉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다. 밥벌이 삼아 뭘 배우고 싶냐. 지금 이 동화상에는요, 첫째는 굉장히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못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둘째는 뭘 배울 수조차 없대. 뭐 가르쳐줬는데 뭐 더뎠다 이게 아니라 얘 뭘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좀 가족이 너무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이게 어떤 상황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지만 분석을 못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동화라고 전 동의를 해요.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으로 오십시오. 자세히 내용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년이 느낀 소름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소름과 같은 의미의 소름이 맞을까?